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의 병원에서 경비 일을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알바 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어느 경비보안업체에 지원했고 돌고 돌아서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2시간마다 순찰, 주차 안내, 응급실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제지하는 정도였고요. 순찰 코스에는 중간중간 타임카드를 찍는 손바닥만한 장치가 벽에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카드를 대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곳에 왔는지 기록이 남는 거죠. 총 20개의 센서가 병원 구석구석 달려 있다는 것은 하기 싫어도 지나가기 싫은 장소도 2시간마다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했던 종합병원은 입원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순찰을 돌면서 전부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제가 근무한 지 2달 조금 넘었을 때였나. 밤샘 근무를 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어깨에 누가 올라탄 건 마냥 몸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몽사몽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응급실에서 무전기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 씨, 응급실 입구로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와 비슷한 일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응급실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 제지하는 거 진짜 진심으로 꼭지 돌 때 많습니다. 어떻게 후려갈길 수도 없고. 암튼 저는 누가 또 응급실에서 지랄 피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응급실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간호사 2분과 의사 보조원 1분, 구조원 1분이 저를 보며 무언가 같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언가 두꺼운 반투명 비닐로 가득 씌어져 있었다기보단 칭칭 감겨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좀 꺼림칙했지만 뭐 이것도 저의 일이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돌면서 직감했습니다. 시체구나. 알고 보니 30분 전 뺑소니로 봉변을 당하신 할머님이셨습니다. 여튼 들 것으로 시체를 옮겨야 하는데 체구가 상당히 작으신 편이어서 4명이면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4명이서는 어림도 없더군요. 나중에 2명이 더 오고 나서야 겨우겨우 들 것에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순찰 준비를 하러 근무지로 돌아간 후 새벽 2시 저는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찰 도는 내내 그 찝찝한 기분이 사그라지질 않더군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정적 많이 흐르는 한밤중 병원 안에서 혼자 순찰을 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순찰을 돌고 돌면서 17번째 타임카드를 찍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신병동 복도를 지나 코너를 돌아서 잠겨져 있는 문을 열고 몇 발자국 앞으로 걸어나갔을 때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정말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랄까.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움직임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뭐 할 겨를도 없었지요. 제가 본 것은 20m쯤 앞에서 검은 소복을 입고 머리 다 풀어헤친 할머니가 소름 끼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비상구 쪽을 향해서 지나가더군요. 제가 본 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순찰을 돌 때 분명히 입원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잠가 놨었거든요. 항상 2번, 3번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5분, 10분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있는 상태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말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설마 하면서 조심조심 복도를 지나 화장실을 지나서 코너를 조심스럽게 얼굴만 살짝 내밀어서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속으로 제발 비상구 문이 잠겨있지 않길 바랬지요. 왜냐하면 만약 문이 잠겨있지 않다면 제가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땐 이미 제 영혼 반쯤 털린 상태였는데 암튼 저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더군요. 심장박동수가 다시 한번 급 빨라졌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전에는 귀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직접 본 것만 믿어왔으니까요. 영적인 존재를 항상 부정하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찰을 마저 돌지 않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었고요. 그 이후에 한동안 그날 있었던 일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솔직히 누가 귀신 또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놀라서
소리 질렀다 말하면 저는 왠지 그게 거짓말 같고 못 믿겠더군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겁에 질리면 입 뻥긋 하나 못하게 된다는 걸 전 그때 알았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70년대의 노루고기. 저희 친가는 경북 의성입니다. 70년대 중반에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요즘도 시골 마을은 해가 지면 딱히 즐길 거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껏해야 이웃집으로 마시를 가거나 댁에서 TV를 보며 소일거리를 하기 마련이라고 말이지요. 그 당시에도 당시 마을 이장분께서는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 이웃집에 마시를 가시던 중이셨습니다. 도시의 이웃과는 다르게 집집마다 좀 떨어져 있어서 몇백 미터를 걸어서 가야 했는데 조용한 시골의 밤길을 가다가 보니 뭔가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셨답니다. 뭔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한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났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소리가 가까워 올수록 이장님께선 그곳이 마을 토박이인 이신의 집인 것을 확신하셨고 젠걸음으로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더욱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 집에서 나는 소리가 맞았지만 집 주인도 없이 불이 꺼져 있는 집안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한 반, 긴장감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산짐승이 집으로 흘러들어와 집안을 파헤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모아놓은 창고로 살금살금 가서 곡괭이 하나 들고 나와서 손전등을 집 쪽으로 비추며 집어들고 다가갔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길은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건전지가 들어가는 손전등을 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옛날 시골 기와집 형태였습니다. 마루 아래쪽의 빈 공간에 불빛을 비추자 뭔가가 눈에 들어왔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씨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전등만 비추며 허겁지겁 달려가니 그 마루 아래에서 막내딸이 배를 움켜쥔 자세로 마치 노루나 산짐승들이 울부짖듯이 울고 있었는데 모습도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그것과 똑같았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움켜쥔 배 안쪽으로 선혈이 낭자했고 그 앞엔 큰 부엌칼이 역시 선혈이 묻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즉시 이장 어르신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집집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읍내 파출소와 의료원에 신고해 일단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이 일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당시 요즘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막내딸만 남겨둔 채 부모와 가족은 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안내했고 자살 시도였는지 강도였는지 여부를 놓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사건의 정황에 관해 진술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술 내용인즉슨 부모님과 동생들이 먼저 이웃 마을인 친지 댁으로 가 계셨고 사건의 당사자는 집안에 남아 뒷정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루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릿하게 변해갔고 쌀이문 밖으로부터 시커먼 형체가 아른아른 거리더니 점점 집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물체가 가까워오면서 서서히 분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형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남녀는 다름 아닌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큰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를 크게 비웃듯이 깔깔대며 큰 소리로 웃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는 엄마 아버지도 아무개도 곧 따라갈 거니까 너무 억울해 말거라. 내년은 죽어야 돼 하면서 소름 끼치는 비웃음 소리를 연발하며 마루바닥을 닦던 여동생을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옆에 있던 그 큰 부엌칼도 오빠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던 것이었고 실제 수사 중에도 집안의 물건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머리채까지 쥐어진 채 끌려갔고 그 뒤로 정신을 잃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고 본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조차 인지를 못했다네요. 아무튼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 당사자와 가족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토박이에 마을에서 인심도 좋게 얻어오난 살만한 일도 없고 외부인이나 강도에 의한 가능성도 희박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단순 자살미수 사건으로 종결되었고 당사자의 진술 내용은 정신착란에 의한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정신과 치료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당사자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틈이 날 때마다 내가 그놈의 노루 새끼를 잡아먹는 게 아니었다. 다 내 죄다 내가 죄인이다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사고 당사자의 아버지 이 씨는 마을 뒷산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올무에 걸려 발버둥치고 있던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침 명절도 다가오고 몸보신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눈치를 살피고 벌초에 사용하려던 낫으로 노루의 복부와 목줄을 내려쳐 숨통을 끊고 집으로 가져와 손질을 했답니다. 그 와중에 노루가 홀몸이 아닌 뱃속에 새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은 찝찝하고 역물스럽다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 씨는 미신이네 뭐네 하면서 그 새끼까지 손질해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질하기 전 웅크리고 앉아있던 죽은 노루의 그 모습이 이장이 묘사하던 마루 안에서 괴짐승의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있었다던 자기 딸의 모습과 일치하던지 몸서리가 처지고 죄책감을 많이 느꼈답니다. 이후 이 씨 집안은 마을의 조상대대로 살았던 삶의 터전을 등지고 결국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새끼를 품고 억울하게 죽은 노루가 정말 영물이라 원한을 풀지 못하고 이 씨와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문. 내 아르바이트 동료 중에는 어두운 분위기에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금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과묵한 느낌의 아이입니다. 그다지 정이 가는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그 아이와 둘이서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이 좀 한가로울 때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눠도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화제가 없었습니다. 취미가 전혀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녀는 스포츠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나는 비디오 게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음악의 취향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을 좋아한다는 점은 같았지만 좋아하는 책의 종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나는 이과이기 때문에 도킨스나 로렌츠의 책을 좋아하지만 그녀는 니체나 사르트르랄까 나에게는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서는 우리들의 유일한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자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도가와 람포는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교육하는. 좋아해. 이렇게 슬슬 분위기가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좋아하니? 응, 그럭저럭. 나도 좋아하지만 아직 내가 무서운 일을 겪어본 적은 없어. 나는 한 번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겪은 적 있어. 그래, 들려줘. 응, 괜찮지만 귀신 같은 거하고는 상관없고 조금 기분 나쁠지도 몰라. 심술궂은 미소를 띄우며 그녀는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라고 말하면 실례겠지만 중학교 때 그녀는 지독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였습니다. 그녀는 끈질기게 괴롭힘을 가해오는 아이들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구교사의 지하실, 즉 구교사의 음악실에 뛰어들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곳이었다는 말에 잘도 그런 곳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런 애매한 두려움보다는 현실적인 공포가 더 컸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에서 또 다른 방으로 통하는 듯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서 진짜로 그런 문이 있었던 거야? 라고 장난스럽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그때 그녀가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모습이 묘하게 무서워서 결코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녀는 흥미가 담겨 그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열쇠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 저편에는 지하로 더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계단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중간 정도까지 내려갔던 계단을 급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아무리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삼아 밀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쫓아온 아이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만둬. 나가게 해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열어줘. 평소라면 문 건너편에서 욕설이나 쌍스러운 말이 날아왔을 텐데 어째서인지 그때는 문 저편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문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두터운 문이었기 때문에 맞은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정반대로 어들어들 떨려오고 식은땀이 옆구리를 주르륵 흘러갑니다.
아이들의 괴롭힘이라면 어쨌거나 나중에는 나오게 해준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 무엇인가에 의해 멋대로 다친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문 건너편은 지하실이라고는 해도 반지하였기 때문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저 어둑어둑한 정도였지만 이 방에는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아 컴컴한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이 또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문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쓸데없는 노력을 하다가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의 밑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어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해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그는 것이다. 안쪽에서 열 수 없을 리는 없다. 밖에서 열지 못한다면 약간 곤란한 수준에서 그치겠지만 지금처럼 안에서 열 수 없다면 그것은 생사와 관련된 일이다. 학교에서 그렇게 위험한 방을 만들어 뒀을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도 의외라고 생각될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한 그녀는 다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손으로 만지며 열쇠를 찾았습니다. 어째서인지 문에는 여기저기 튀어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쇠 같은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발에 무엇인가가 콩 하고 맞았습니다. 설마 한순간 무서운 상상을 해버린 그녀였지만 과감히 발 밑을 살피자 그것은 손전등이었습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만약 이 손전등이 켜진다면 제법 도움이 될 텐데. 그녀는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손으로 더듬어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러자 밝은 빛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금속으로 된 문에는 피투성이인 인간의 벗겨진 손톱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려줘라는 글자가 피로 문 가득 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녀는 드디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겨우 나는 한껏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췄더니 백골사체라도 찾았다고 말할 줄 알았어? 그랬으면 이 이야기도 훨씬 무서워졌겠지만 그런 건 못 봤어. 직접 겪은 이야기는 무섭다고 해봐야 이 정도야. 그럼 슬슬 다시 일하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뻔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그 안에서 어떻게 빠져나온 것일까요? 그러나 그날은, 아니 그날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지금까지도 그녀와 다시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 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그녀가 해준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 남아 가끔씩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손톱.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이 되면 본가로 올라가곤 하는데요. 개강하기 전 방학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집으로 갔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밤 10시쯤 도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제가 온 것을 알아차린 저희 집강아지가 달려와서 앵기고 한참 동안 반갑다고 달려드는 것을 진정시키고 부모님께도 왔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집에만 오면 못 해주셔서 안절부절하십니다. 야참으로 졸면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더랬죠. 그렇게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안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꾼다는 건 깊게 잠들지 못하는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한 내용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의 꿈을 꿀 때도 있고요. 그날 또한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악몽을 꾸면 겪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주위 배경이 제가 다녔던 학교나 아니면 전에 살았던 집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주로 무언가에게 쫓기는 꿈을 꿉니다. 사실 그게 무엇인지 기억난 적은 없지만 꿈에선 굉장히 다급하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데 다리는 물에서 걷는 것처럼 무겁기만 하고 무언가는 미치광이처럼 웃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제가 잡히려고 하는 순간 꿈에서 깹니다. 두 번째 패턴은 마찬가지로 전에 살았던 집이나 시골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살았던 지 적어도 10년이 넘거나 가본 지 몇 년이 넘는 시골을 꿈인지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노라면 이상하게도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생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낫겠군요. 아무튼 오랜만에 보는 장소를 둘러보면서 문을 열게 되면 항상 인형이 하나씩 있습니다. 인형이 사람 모양일 수도 있고
동물 모양일 수도 있는데 문을 열고 방 안에 있는 인형을 쓱 쳐다보노라면 언제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찜찜한 기분에 뒤돌아서 방문을 닫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절 차갑게 노려보고 있는 인형과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고 몸이 굳어버려서 계속해서 말을 하려는 제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저를 비웃듯 인형은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천천히 제게로 걸어옵니다. 그냥 걸어오는 것도 소름이 끼치는데 제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것은 인형이 눈알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온다는 겁니다.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다가 이 또한 인형이 제게로 닿을 때가 되면 갑자기 경직이 풀리는 느낌이 나면서 꿈에서 깨게 되더군요. 이런 악몽들을 주로 꾸는 편인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날의 꿈에 저는 어떤 연구실처럼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이 보이는 차가운 느낌이 드는 하늘색 바탕의 방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실험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분을 카운트하고 그 20분이 지나면 제 온몸이 터져서 죽는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전광판에는 1초 단위로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 온몸이 터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상상하는데 그 상상이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서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를 보며 멍하니 있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공포에 질려서 몸을 떨고 있던 그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갔습니다. 전체가 깜깜해져 앞을 볼 수 없는 실험실인데도 제 앞에 있는 그 빌어먹을 전광판은 계속해서 숫자가 내려가더군요. 30초 정도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크고 끔찍한 소리들이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찢어버리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비명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전광판의 숫자도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 꽝! 깜깜해진 유리벽에 뭔가가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마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관절은 모조리 뒤틀린 채 온몸을 심하게 삐걱거리는 이상한 것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관절이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히려 아무 반응도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깜깜한 방인데도 그 광경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것은 괴성을 지르며 제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전광판을 쳐다보았는데 그 바뀌는 숫자를 보며 꿈에서 깼습니다. 주위가 깜깜했습니다. 멍한 머리로 내가 안방에서 있다가 잠들었구나 하고 판단하고 꿈이구나 하고 한숨을 쉬며 식은땀을 닦으려는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설마 또 그건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습관이 있는 저로선 그저 이불 안에서 몸을 움직여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이불이 살며시 들춰지는 느낌이 나면서 콱! 뭔가가 제 한쪽 손과 발을 잡고 굉장한 한기와 함께 제 손바닥과 발바닥을 두껍고 긴 손톱으로 찍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맨 정신이었던 저는 너무나 놀라서 계속해서 손톱을 뿌리치려 했지만 좀처럼 놔주지 않는 손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손과 발을 찢을 기세로 누르던 감촉과 한기가 순간적으로 없어져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이번에는 그것이 제 얼굴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느끼기 싫은 한없이 차갑고 딱딱한 그 손톱의 감촉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던 그때 순간적으로 반야심경이 생각났습니다. 우스울지도 모르시겠지만 너무나 절박한 그 상황에 기독교 신자인 분들은 주기도문이나 기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불교 신자인 저는 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게 반야심경밖에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중얼중얼 반야심경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한 구절 한 구절 외워가는데도 얼굴을 잡은 손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을 향해 읊조리고 있을 때 제 목소리가 라디오의 잡음처럼 지지직하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파수를 맞출 때 삐익 지직 삐잉 하는 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힌다고 느꼈을 때 어느 순간 손이 움직여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불을 확 걷어버리고 방 안을 둘러보는데 왼쪽에는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어두운 방 안에는 정적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멍하게 앉아있던 저는 식은땀을 닦으며
도저히 이대로는 다시 못 잘 것만 같아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개가 귀신을 쫓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잘 자고 있는 강아지를 데려다가 품 안에 안고 주위를 한참이나 둘러보다가 쫓기듯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위에 눌렸었던 경험이 있지만 실제로 무언가가 제 몸에 위해를 가했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 몸에 닿았던 그 손톱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더 두려웠습니다. 5번째 이야기, 미인도. 나는 도쿄에서 고미술 관련 물건을 다루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노라면 가지각색의 불가사의한 현상에 마주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 가장 강렬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은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나기시의 어느 큰 농가에서 창고 정리를 의뢰받았습니다. 무엇이든 팔아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 훌륭한 창고 속을 친구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띈 물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라고 중얼댔습니다. 무엇인가 흥미로운 물건이라도 찾은 것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친구는 일장의 그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림이 들어있던 상자의 감정서를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명 화가 작품인가? 아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상태로 봐서는 에도 중기 작품이야. 어쨌거나 밝은 곳에서 낙관이랑 서명을 조사해보자고. 우리들은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은 눈이 확 떼이는 미인도였습니다. 화풍은 확실히 카누우파였고 선은 두껍고 색은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림 어디에도 서명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명이라지만 이건 훌륭한 그림이야. 빨리 돌아가서 조사해보자. 우리는 의견을 합치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한 다음 다른 2개의 잡동사니와 함께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 그림이 초래할 불행은 생각조차 못하고 말이죠. 이나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차 안에서 그림에 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누우파는 에도 화단에서도 보수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의 대상은 대부분 풍경이나 동물, 정물이지요. 그러나 에도 문화의 본류가 사무라이에서 상인들에게로 옮겨감에 따라 그림의 대상도 배우나 미인, 귀신 등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키우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카누우파는 그런 변화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카누우파의 화풍을 따른 화가 중에도 그런 격식을 싫어한 나머지 야인으로 살아간 젊은 화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그림에 작가의 이름이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떠들면서 가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어째서인지 후카가와 부근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놀라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외원에서 고속도로 빠진 거 맞아?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친구도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외원에서 고속도로를 나온 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5분 정도 사이에 후카가와에 와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우에 홀린 것 같다고 생각하며 차를 가게가 있는 미나모토구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돌아온 우리는 다시 그 미인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는 여자가 한쪽 무릎을 세운 채 단정하지 못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하급 유녀인 듯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비녀가 1개, 빗이 1개 있었고 풀린 머리는 윤기가 납니다. 마루된 옷은 세밀한 세로줄 무늬의 나팔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옷을 걸쳐 입고 허리띠를 수수하게 허리에 감고 있는 모습은 여름의 정사를 끝마친 후를 그린 듯 했습니다. 옷자락이 흐트러져 새하얀 넓적다리가 보입니다. 마치 그 안에 비밀스러운 곳마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옆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입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묘사한 그 세밀함과 나전으로 만든 빛의 치밀함, 기모노의 선명함까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기분 나쁜 거리껴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현듯 불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는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곁눈질하고 있는 찢어진 것 같이 길고 세밀한 눈 속 눈동자는 마치 바늘로 찍은 것 같이 작았습니다. 친구 역시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 순식간에 그림을 말아서 원래 있던 상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랄까 뭐라고 해야 할까. 기분 나쁜 그림이지. 시간도 늦었고 오늘은 이쯤 하고 갈까?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친구는 빠르게 자동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가게에 불을 끄고 집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나는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지만 영정에 있던 얼굴과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듯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걸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요란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화는 친구의 아내가 건 것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그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의 중태래요. 흐느껴 오는 그녀를 달래가며 사정을 들으니 친구는 자동차로 전봇대에 돌진해서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사고가 난 건가요? 그게 후카가와래요. 왜 그런 곳에 간 건지. 나는 무심결에 부인의 이야기를 끊어버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쨌든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와 주셔도 만나지는 못한대요. 상태가 변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나는 무거운 기분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는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밤을 새며 걱정했지만 다행히 친구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몹시 바쁜 하루였습니다. 우선 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부인에게 위문금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겨우 한 곱이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친구의 일까지 떠맡아 처리하고 한밤중에야 몹시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나 싶어 두리번대고 있는데 아래층 가게에서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우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초조해하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가게 속말 없이 울면서 목이 맨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는 손님 맞이용으로 만든 가게 안에 도코노마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코노마에 걸려있는 것은 그 미인도였습니다. 아내가 상자에서 꺼내 걸어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걸어가 아내의 곁에 가서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흐느껴 울며 내 손을 밀어버리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껴안으며 걸려있는 그림을 내렸습니다. 울부짖고 있던 아내는 내가 그림을 내린 순간 갑자기 축 늘어지며 잠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온화한 숨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어제 일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꺼내놓고 우는 것입니다. 딸마저 그것을 알아차려 셋이 함께 잠을 잤지만 아내는 어김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니 아내는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온 날 밤 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 내가 그간 애지중지해왔던 도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미인도는 애군이 가득한 물건입니다. 후카가와에 가져가서 태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주변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평소라면 그런 꿈은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친구가 다치고 아내가 입원한 이상 장난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그림을 후카가와에서 소각하고 공양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친구는 완쾌했고 아내의 뇌수술도 안전히 끝나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내가 그 그림을 꺼내놓고 울던 이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그림에는 화가나 여자의 안이 서려 있었던 것일까요? 신비로울 정도로 잘 그려졌던 그 그림이 지금도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삼촌에게 내려진 저주. 외사촌 형님께서 결혼하시던 날이었는데요. 친척분들도 꽤 많았고 어르신들도 꽤 많았었죠. 잔치가 계속되고 부엌에선 어머니들끼리 수다를 떨고 계셨는데요. 저는 그냥 뭐 좀 얻어먹을까 하고 어머니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먹고 있었죠. 젊은 고모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죽이 잘 맞는지라 그날도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어머니의 삼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들 말에 흥미가 없었는데 점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내용이 참 무섭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삼촌께서는 동네에서 소문난 망난이셨어요. 요즘 말로 양아치라고 하죠. 삼촌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의 어머니께서 딸 넷과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 그나마 아들 하나 있는 게 말은 안 듣고 맨날 못된 인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는 짓이 과관이어서 동네 어른에서 아이까지 삼촌을 욕했답니다. 그런데 그 삼촌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사람이 뭔가 얼이 빠지고 몸이 바짝 말라가고 눈이 초점이 없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서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셨죠. 처음에 삼촌의 어머니와 동네 어른들은 삼촌께서 병이 걸리셨다고 믿었는데요. 누워서 아픈 눈으로 삼촌이 하신 말을 듣고는 동네가 뒤집어졌답니다. 삼촌이 말하길 자기는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했대요. 그 죄가 뭐냐고 물어보니 시내에 나갔다가 여자를 범했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과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친구들이 여자분을 범했고 삼촌께서는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같이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신 삼촌의 어머니와 동네 어른들은 그분을 경찰서에 보내기도 그렇고 일단은 사람을 살리자는 심정으로 점쟁이를 불렀답니다. 집으로 점쟁이를 불렀는데요. 그 집이 지금 잔치를 하는 그 집입니다. 마당에서 점쟁이가 이상한 굿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대문을 보시더니 점쟁이가 쌍욕을 했답니다. 굉장히 쌍욕을 퍼붓더니 갑자기 삼촌을 보시고는 삼촌에게도 굉장히 쌍욕을 하셨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삼촌도 대문 쪽을 쳐다보며 마구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젊은 고모 할머니도 거기 계셨었는데 어릴 때였으니까 굉장히 무서웠고 울었다고 해요. 한참 삼촌이 쌍욕을 하더니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제 방으로 가서 주무셨고요.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저놈 새끼는 이제 혼이 없어. 불쌍한 새끼 살 기운 없네. 무서운 게 붙었네. 무서운 게. 그 일이 있고 정확히 2주하고 반 있다가 삼촌은 돌아가셨고 병명은 심장 쪽에 무리가 가서 사망한 거였답니다. 전 근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촌과 같이 일을 저지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근데 살아남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맨날 잠만 자려고 하면 검은 여자가 자기한테 찾아온다고요. 낮하고 밤과 상관없이 잠만 자려고 하면 찾아온대요. 찾아와서는 항상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대요.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데요. 근데 그 웃는 얼굴을 자세히 보면 자신들이 범한 그 여자분이라고요.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죽고 싶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한대요. 그런데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 그 여자분이 더 환하게 웃는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서울행 버스. 저의 전 애인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갔었죠. 그날도 토요일 아침 일찍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강남터미널 행처차를 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더군요. 사람이 없을 때는 자리를 마음대로 앉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서너 명의 사람들이 앉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저는 잠을 잤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버스가 왜 멈추지? 고속버스인데 왜 멈춰서 사람을 태워? 이런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버스가 멈췄나 싶어 눈을 떴는데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느낌을 표현하자면 목도 안 가려지고 휘청거린다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때 앞도 희뿌옇게 보이더군요. 잠이 덜 깬 줄 알고 힘겹게 눈을 떠 창밖을 보니 차가 섰더군요. 그리고는 잘 보이진 않았지만 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주머니께서 제 옆자리에 앉는다며 저를 향해 웃어주더군요. 지금도 아주머니의 얼굴과 입고 계셨던 빨간색 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잠결에 잠깐 다른 터미널에 들러서 사람들 태우나 보다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가누기 힘든 몸을 일으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잠을 깨는데 그때는 어깨가 아프더군요. 눈은 떠지는데 마치 누가 어깨를 잡고 있는 양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봤는데 희뿌연 형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란 건 그 형체 뒤로 버스 의자에 흰 천 덮어 씌워서 적어놓은 고속버스 친절로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뭐야, 뭐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며 어깨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머리 위에서 만져봐, 만지면 만져질 거야.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져진단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다시 머리 위에서 손 뻗어봐, 그럼 만져질 거야. 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함께 들리더군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치는 순간 가슴팍에서 폰 진동이 느껴지더군요. 그때 번쩍하고 눈을 떴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리고 뒤를 돌아봐도 뒤에 있던 사람들도 자고 있고 분명히 제 옆에 앉았던 아주머니도 줄 서서 탔던 그 사람들도 없더군요. 그래서 어리둥절하며 폰을 꺼내 문자 확인을 하려고 폰을 열어보니 문자도 전화도 안 와 있더군요. 저는 종종 가위에 눌릴 때 폰 진동이 울려 깨곤 합니다. 그 뒤에 폰을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안 와 있죠. 누군가 도와주는 걸까요? 아직도 그때 버스 안에서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친구 중에 귀신을 보는 아이가 있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아마도 저승 가는 버스 같은 것과 교차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8번째 이야기, 교제의 조건. 동환이는 키도 크고 잘생겨서 누구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아이였다. 지숙이는 그런 동환이를 좋아하게 된 여자아이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지숙이는 다른 여자아이들과 달랐다. 예쁘지도 않고 몸매도 좋지 않았다. 뚱뚱하고 못생겼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엄청난 몸무게를 자랑하고 있었다. 지숙이는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지만 항상 동환이를 볼 수 있었다. 얼마 전에 스토커 짓으로 찾아낸 동환이의 홈피에서 말이다. 지숙이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 틀어박혀 동환이의 홈피를 하루 종일 보고 있었다. 이미 동환이의 홈피에 있는 사진은 프린트로 뽑아 사진첩을 만들 정도로 지숙이의 관심은 깊어만 갔다. 동환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지숙이는 동환이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듯한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었다. 은숙이가 동환이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이러다 둘이 사귀기라도 한다면. 지숙이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동환이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동환이를 다른 애에게 빼앗길 순 없어. 지숙이는 고백을 하기로 결심하고 동환이의 홈피에 글을 남겼다. 당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11월 4일 오후 5시에 학교 체육관 앞에서 기다릴게요. 지숙은 이 글을 남긴 후 동환이에게 줄 편지와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오늘은 11월 2일. 이틀 후면 동환이에게 고백하는 날이야. 물론 그런 애가 날 봐줄 리 없겠지.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지숙은 마음을 다잡으며 은숙이와 동환이가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하고는 머리를 급하게 휘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었다. 11월 4일. 지숙이는 동환이의 홈피를 확인해봤다. 자신의 글에 동환이의 리플이 달려 있었다. 누굴까? 11월 4일이라고. 잊지 않고 갈게. 우리 학교 애구나. 궁금한데. 지숙이는 동환이의 리플을 보고 기뻐했다. 지숙이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학교로 향했다. 동환이가 날 싫다고 하면 어쩌지? 당연히 싫다고 하겠지. 난 뚱뚱하잖아. 분명 날 싫어할 거야. 아니야.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 이렇게 된 거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지숙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급한 발걸음으로 학교 체육관으로 향했다. 일찍이 체육관 앞에 도착한 지숙이는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5시쯤 되자 동환이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동환이는 지숙이를 보자 움찔하더니 오던 걸음을 멈추고 지숙이를 쳐다봤다. 동환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하고 비웃더니 지숙이에게로 다가왔다. 뭐야? 내 홈피에 글 남긴 게 너였어? 동환이는 지숙이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터뜨렸다. 자, 용건이 뭐야? 얼른 하자고. 친구들이 숨어서 보고 있단 말이야. 동환이는 지숙이를 보고 건들거리며 얘기했다. 지숙이는 동환이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해주고 학교 정문 쪽으로 뛰어갔다. 동환이는 편지와 선물을 받아들고 뛰어가는 지숙이를 쳐다보았다. 지숙이는 정문으로 뛰어가다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 정문 기둥에 숨어 있는 걸 발견했다. 동환의 친구들이었다. 동환의 친구들이 정문에 숨어 어떤 여자가 동환이에게 고백을 했는지 지켜보는 중이었다. 친구들은 지숙이를 놀려댔다. 지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놀려대는 아이들을 밀치고 뛰어갔다. 집에 도착한 지숙이는 가장 먼저 컴퓨터를 켜고 동환이의 홈피에 올린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지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동환이의 홈피를 지켜보고 있었다. 울다 지친 지숙이는 컴퓨터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다. 지숙이는 퉁퉁 부어버린 눈으로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동환이가 날 비웃었어. 동환이가 날 쪽팔리다고 했어. 지숙이는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리며 학교에 도착했다. 자신의 책상에 이상한 낙서가 있었다. 주제 파악 못하는 돼지 같은 년. 저팔계한테 고백해보시지. 지숙이는 그 낙서를 멍하게 보고 있었다. 그때 동환이와 동환이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동환이의 친구는 어제 지숙이가 동환이에게 건넨 편지를 들고 있었다. 이게 바로 임지숙 양이 김동환 군에게 쓴 러브레터 한 말씀. 동환이의 친구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반 아이들은 모두 그 친구를 둘러싸고 귀를 기울였다. 동환이에게 나는 지숙이라고 해. 너와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반 아이들은 웅성대며 지숙이의 편지를 듣고 있었다. 그때 동환이가 지숙이에게 다가와 조용하게 말했다. 지숙아, 네가 나와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선 20kg만 살을 빼라. 그리고 연예인이 되어서 TV에 나온 뒤에 날 찾아와. 그럼 내가 고민해 볼 테니까. 그리고 동환이는 교실을 나가버렸고 반 아이들은 지숙이의 편지를 들으며 킥킥 웃어대고 있었다. 그 후 지숙이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숙이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지숙이 부모님의 실종 신고로 학교로 조사 나온 형사에게 학교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저 동환이와 동환이의 친구들을 감싸주고 친구들끼리 입을 맞춰 동환이와 동환이 친구들을 가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3개월 후 동환아.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동환이는 눈은 TV를 향한 채 대답했다. 너한테 속보가 왔는데. 동환은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 위에 던져놓고 그쪽으로 향했다. 이게 뭐니?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네. 황토색 포장지로 포장된 박스는 라디오만 한 크기였지만 무게가 엄청났다. 이게 뭐지? 동환은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었다. 어느 한 가정집의 인육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배달되어 경찰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모 군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동환이의 집으로 찾아온 형사 2명은 동환에게 물었다. 너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니? 잘 생각해봐. 동환은 딱 한 사람 떠올랐다. 임지숙. 얼마 전부터 이 다리 밑에는 온몸을 붕대로 감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지만 덩치로 봐선 남자 같다. 그러고 보니 가슴도 없군. 지숙이의 한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다. 다리 밑 콘크리트 바닥은 지숙이 피로 젖어 있다. 지숙이의 옆에는 구급 상자와 바느질할 때 쓰는 실과 바늘이 있었다. 지숙이는 다리 밑에서 3개월간 자신의 살을 잘라 어느 상자에 모아왔다. 그 상자의 아래에는 체중계가 깔려 있었고 체중계의 화살표는 19를 가리키고 있었다. 숫자가 20을 가리키자 온몸을 붕대로 감은 여자. 지숙은 우체국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숙이의 집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동환이의 집으로 배달된 인육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당장 지숙이를 찾아 나섰다. 지숙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과다출혈로 쓰러진 지숙이는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은 붕대를 모두 벗기고 경악했다. 가슴부터 다리까지 살점이 조금씩 뜯겨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집에서 구한 지숙이의 사진과 얼굴이 일치해 경찰은 지숙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지숙이를 감시했다. 지숙이는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지숙은 자신의 몸을 살폈다. 이건 환자복. 지숙은 멍하게 앉아있다가 잠시 후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찰과 간호사가 싸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 지숙은 어지러움증을 느끼며 바닥에 넘어졌다. 지숙은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가는 듯하다가 경찰이 빈틈을 보이자 경찰의 귀를 깨물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 소포에 인육을 넣어 보낸 범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발견되었으나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범인이 폭행한 경찰은 귀가 2cm가량 뜯겨져 나갔으며 범인은 환자복 차림으로 뉴스에서는 지숙을 정신질환자로 소개하였고 지숙이의 사진이 뉴스에 나왔다. 동환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학교도 못 가고 있었다. 동환의 부모님은 지숙이가 잡히지 않자 무슨 봉변을 당할까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었다. 동환이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동환이는 손을 뻗다가 손을 멈췄다. 지숙이가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 리가 없겠지. 동환이가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환아. 나야 나. 동환이의 몸은 굳어버렸다. 동환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수화기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 뭐 때문에 전화를 한 거야? 동환아, 너 그때 그 말을 기억 못하는 거야?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20kg의 살은 너의 집으로 보냈고 어제 뉴스 봤어? 내가 TV에 나왔어. 동환아, 이제 사귀어 줄 거지? 9번째 이야기, 이사 간 집. 2층짜리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1층에는 부엌과 거실, 부모님 방이 있고 2층에는 오빠와 이 친구의 방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의 집이었어요. 이사 간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답답하니 가위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전에도 종종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몸을 살짝 움직여서 가위에서 깼답니다. 잠이 깬 친구는 목이 말랐는지 1층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가위에 눌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발끝부터 서서히 싸늘한 느낌이 들었대요. 뭔가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자기 몸 위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가위에 눌리는 사람들은 종종 그 형상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친구도 그 싸늘한 느낌이 배 위에 머물렀을 때 그 형상을 봤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배 위에 앉아서 뭔가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더랍니다. 벌벌 떨던 친구는 그 싸늘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는 눈알이 뽑혀나가기라도 한 건지 눈두덩이가 시커멓게 비어 있더랍니다. 친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벌떡 일어나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가위에서 깬 거죠.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순간 앞방에서도 오빠가 뛰쳐나와서 서로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숨을 고르고 오빠가 친구에게 왜 뛰쳐나왔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구는 방에서 본 남자에 대해 벌벌 떨면서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오빠가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방에는 눈알 2개만 떠다녀. 그 친구도 무서웠겠지만 눈알만 떠다니는 방에 있던 오빠도 무서웠겠어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0번째 이야기, 검은 자전거. 여름방학 날 제 친구와 저는 재미도 있고 돈도 벌 겸 신문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의 어려움과 신문 배달 해보는 재미 등 여러 이유로 힘겨운 신문 배달을 택했죠. 하지만 신문 배달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 정말 무섭더군요. 새벽인지라 사람도 없고 차도 드물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처음이라서 오늘은 늦게 놀릴 수 있다면서 일찍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공포스런 새벽 운동이 반복되자 꽤 적응이 되었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자전거 타고 배달하는데 그다지 무섭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저와 제 친구는 1시간도 안 되어 신문 배달을 끝내는 신문 배달 고수가 되어버렸죠. 사실 이곳저곳 길 외우고 집 위치를 한 번에 외우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지각을 했습니다. 허겁지겁 자전거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고 뒤에 우유 박스를 확인하고 신문사로 갔습니다. 신문사와 저의 집 거리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거로 달려가야 20분 걸리거든요. 그동안 저는 일직선의 도로를 달렸습니다. 드문드문 있는 가로등이 저를 비춰주고 있었죠. 막 달리다가 뭔가 옆에서 지나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전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고개를 돌려 뭐지 하고 봤습니다. 자전거였습니다. 그것도 검은 자전거. 전 제 그림자가 비춰진 건 줄 알고 확인차 제 다리를 막 흔들어 보였죠. 그런데 자전거 위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자전거가 저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거죠. 순간 그 차가운 느낌에 소름이 온몸에 돋았습니다. 귀신을 봤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워서 막 딸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 자전거는 사라지고 없더군요. 전 신문사에 도착하자마자 손과 얼굴이 덜덜 떨리며 귀신을 봤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신문사 주인은 무슨 소리냐며 귀신은 없다며 웃으셨습니다. 전 분명 봤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봤다고요. 전 친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귀신을 봤다고요. 다들 진지한 제 모습을 보고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것 같다며 그 시간대는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다시 숨는 시간이라면서 그 검은 자전거도 어딘가 숨으러 가는 거 아니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저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건 제 그림자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때 제 옆을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의 불빛이 저를 비추고 그림자를 만들어냈던 거죠. 자동차는 앞으로 가면서 계속 저를 비추니 자전거 그림자는 계속 뒤로 달리는 듯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갈수록 검은 자전거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신기하죠? 아무튼 후에 알아보니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 다리는 왜 안 보였을까? 아직도 의문입니다. 11번째 이야기, 환청. 제가 좀 귀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환청 같은 게 자주 들려요.
그걸 깨닫게 된 계기는 그 일이 있은 후였어요. 저희 중학교에서 집에 가려면 예전에 48번 버스만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학교 근처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데 6시 정도엔 저희 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집에 가고 버스 정류장에는 저랑 친구들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5명이 있었어요. 평소 집에 갈 때는 10명 넘게 있었어요. 버스가 와서 자리에 올라탔어요. 저랑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자리가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맨 뒤에 자리로 털썩 앉았어요. 집에 가는 방면에는 시장이 있어서 늙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줌마들 정도가 전부였어요. 우리 또래 애들은 없었어요. 이제 내릴 때가 되어서 친구들이 먼저 내리고 제일 안쪽에 앉은 저는 귀찮다 하면서 자리를 뜨는데 뒤에서 누가 잘 가 이러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응, 간다 이러면서 뒤돌아봤는데 제가 앉은 자리는 맨 뒷좌석이었다는 게 생각나면서 오싹해지기 시작했죠. 들린 위치가 이상했겠지 이러면서 주위를 돌아봤는데 온통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제 또래 여자아이의 목소리였는데 너무 소름 돋고 오싹해서 내리려는 친구한테 누가 잘 가라고 했지? 이랬더니 뭔 소리야 빨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그 뒤로 한 이틀 정도 지났을 거예요. 집에서 놀다가 학원에 가려고 준비하고선 메신저로 친구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지금 간다. 빨리 나와. 이렇게 보내는 순간 미친년 이러는 거예요. 엄만 줄 알고 왜요 이러면서 안방을 봤더니 엄마는 예상대로 일을 나가시기 위해 주무시고 계셨고 집엔 저와 엄마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무서워서 가방 들고 빨리 나가서 친구한테 하소연했어요. 잘못 들은 거겠지 하면서 넘어갔어요. 한 몇 달이 지나고 다 잊을 만할 때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는 노래방이라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었죠. 노래방은 동국대 쪽에 있는 아글서라 라는 곳이었어요. 친구들과 방에 들어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너희 없을 때 너희 노래 내가 다 불러주마 이러면서 노래를 부른 지 15분이 지났는데도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나가서 화장실에 갔어요. 친구들이 왜 안 와? 이러면서 뒷문을 여는 순간 친구들이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깍쟁이들 내가 몬스터처럼 보인 건가? 왜 깍깍대고 그러는 거야? 이러자 친구가 진짜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무서워. 아까 안 열렸는데 왜 안 열렸지? 화장실도 그렇고 주차장 할아버지도 그렇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잘만 열리는 문을 왜 안 열린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친구 말로는 화장실 문이 안 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른 층의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갔는데 괴팍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여긴 왜 왔냐고 빨리 가라고 호통을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 화장실을 열려고 했는데 역시 안 열려서 노래방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괜찮아. 인생 뭐 있니? 그냥 가자 이러면서 노래를 다시 부르러 갔어요. 다음 곡도 제 노래였어요. 한참 클라이맥스에 들어가려던 참의 찰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탬버린 떨어지는 소리였죠. 뭐야, 정말 분위기 확 깬다 누구야? 이러면서 탬버린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 방 자체에 처음부터 탬버린이 없었어요. 탬버린은 앞에 카운터에서 받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럼 그 소리는 뭐였을까요? 셋 다 확실하게 들은 그 소리.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노래도 안 부르고 가방만 챙겨서 나왔어요.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한 얘기죠. 그 뒤로도 현재까지 저는 환청을 자주 들어요. 친구가 불러서 응, 왜 라고 쳐다보면 뭐야, 또 시작이야. 입이 인후과 좀 가봐라고 하면서 넘어가곤 해요. 하지만 그때 그 일들은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12번째 이야기, 수의 아저씨. 오늘은 기다리던 시체 해부 실습 날입니다. 그간 이론으로 배워왔던 사람의 몸을 실제로 관찰할 생각에 벌써부터 엔돌핀이 솟구치는 느낌입니다. 가장 먼저 해부실에 도착한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진열된 시체를 둘러보며 짜릿한 쾌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얀 천을 하나씩 들출 때마다 보이는 죽은 자의 싸늘한 얼굴은 오싹하면서도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유독 금기시되는 죽음이 흥미로운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쁜 여자들의 시체는 한 번씩 꾹꾹 눌러보며 시체들 사이를 거닐던 저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젊은 여자 시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정말 굉장한 미인이었을 것 같은 그녀는 싸늘하게 식어 해부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입문 쪽을 슬쩍 내다본 후 그녀의 가슴을 덥석 만졌습니다. 시체라면 응당사후 강직이 일어나 딱딱할 줄 알았던 그녀의 가슴은 예상외로 말캉말캉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외의 반전에 제 심장으로 가야 할 피가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무럭무럭 자라나 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긴 했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조용한 해부실에서 울려 퍼지는 청아한 소리. 그녀의 가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시체도 얼굴에 홍조를 띠는지 벌개진 얼굴의 그녀가 가까스로 호흡을 조절하는 장면을 목격한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체들이 하얀 천을 걷어내며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얼핏 들었던 어느 선배의 충고가 떠올랐습니다. 해부 실습 첫날을 조심해라. 그때 패인된 애들 많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학생, 거기서 뭐하고 있어? 학교 수위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거기서 뭐해? 주위를 둘러보니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학생도 헛것을 본 게로구먼. 헛것이라뇨? 몇 년 전에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학생들이 담력 시험한다고 문을 잠가둔 게 화근이었어. 그때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지. 그 후로 여긴 사용하지 않아. 학생이 본 건 아마 그들의 영혼일지도. 아저씨가 간 후 멍하게 서서 아직도 손바닥에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교엔 수희 아저씨가 없는데